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0회를 맞아서 저희가 문학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북 특집 최인훈 광장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진짜 다들 엄청 오랜만에 뵙네요. 네, 3주 만인가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2주마다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녹음을 하는데 네, 네. 또 한 번 빠지고 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좀 한 번씩 이렇게 입을 털어줄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저희가 막 시작했을 때가 엄청 더울 때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엄동설한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최근에 눈도 많이 왔고. 네. 맞아.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참 기억도 안 나네요. 아, 네. 처음에 우리 동굴 탐사대 사건 가지고 3시간인가 안에서 처음 얘기하느라고 네, 입 아프고 막 머리 그 아파가지고 시대의 혼났는데 역작을 나와냈는데. 시대 역작. 아, 네. 지금 또 뭐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이 누가 말하는지 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맥시멈입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드래곤입니다.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분. 마지막으로 저는 주 기자입니다. 이곳에 잡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오랜만에 그럼요. 뵀는데 네, 그래도 네. 다들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기나긴 연휴를 좀 나고 다니다 보니까 다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나. 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희 나이 때면 이 세뱃돈을 받냐 안 받냐의 기로에 서 있는 나이 아, 아닙니까? 딱 애매하죠. 두 분은 어떻게 좀 넉넉히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속물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용돈을 드리죠. 정말요? 저희 집 제일 큰 어른께 네. 이제 용돈을 이제 10만 원을 드렸어요. 본인이? 어. 네, 드렸는데 네. 어른께 또 세뱃돈으로 5만 원을 받고 네. 또 이모한테 3만 원 받아가지고 네. 2만 원을 지출한 게 됐습니다. 총 2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 네, 네. 오셨군요. 네.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니네요, 사실. 네. 네. 생각해 보면 어른께 이제 잘하는 효도도 하고 2만 원이면 좋은 값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어른께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해요.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뭐 맥시멈님은 어쨌든 방에서 그냥 책 읽으시기 때문에 크게 돈 쓸 일 없으셔서 이거 약간 돌려가시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주 기자님은 어떻게 세뱃돈 잘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마지막 대학생으로서의 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두둑하게 챙겨주신 게 마지막 기회네.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대학생까지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돼요. 맞습니다. 너무 뭐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럼요. 네, 또 다 주고 받고 네. 내가 잘 돼서 또 주면 되는 거고. 일단 그래도 염치상 한 번은 거절해라. 하면서 이제 손은 이제 하지만 이제 손은 이미 네네. 꽉 차 나가 있죠. 있죠. 네. 뒷걸음 치지만 고개는 앞으로 가는. 그럼요. 뭐 이런 얼굴은 상황인데 웃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PD님은 좀 받았습니까? 저도 좀 받았습니다. 어. 좀 받았고 저는 그냥 좀 사실 저 거절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타입이고. 받으신 타입이군요. 그래도 돼요. 크게 네. 막 신나하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네. 또 받고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귀여운 구석이 있으시네. 제가 좀 더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훌륭하네요. 네. 뭐 언젠가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네네. 근데 그 최대한 기간이 빨리 길지 해드려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큰 어른도 이제 9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가끔 명절 때 뵀는데 그 전에 뵀을 때에 비해서 막 수척 끼치시고 그런 게 좀 느껴질 때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나이 30 될 때까지 거의 30 가까울 때까지 보살펴 주셨는데 나한테 한 이제는 5년도 안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서글프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시대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청년의 기준도 좀 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구순이 넘어가는 아, 그분한테 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또 봐도 노년인데.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근데 제가 오늘 그 맥시멈님께서 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 네, 저희가 오늘 또 맞습니다. 북특집 아니겠습니까? 네. 좀 어려운 논문에서 탈피해서 잠깐 피신을 왔는데 피신이요? 이 준비해 주신 책을 읽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묘하게 겹친 이미지가 있어요. 그 구순을 넘기신 큰 어른분도 어떤 열렬한 청년 시기가 또 있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네. 그 지금은 지긋해지신 그분도 청년 시기에는 청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고뇌와 어떤 시대적인 또 그 당시엔 또 격렬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저희 어른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여쭤보신 적 직접적으로 있구나.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께서는 32년생이신데 그 젊은 시절에 그 세상의 풍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때 어땠어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또 그분이 혹시나 가지고 있었을 상처나 이런 거를 후벼 파는 꼴이 될까봐 그렇게 물어보진 않고 그냥 제가 이제 뭐 언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요즘 좀 상처로 아프게 다가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뭐 어디 계실 때 괜찮으셨어요? 뭐 그런 걸 물어봤죠. 원체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그런 고뇌가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원체 많으시니까 그때 그런 감정도 많이 희석이 됐겠죠. 그렇죠. 한참 됐으니까 이제.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기억도 거의 없으실 거고. 지금 저희만 해도 뭐 어릴 때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도 사실은 어떤 이 청년의 고뇌가 그렇죠. 고뇌를 아주 담아낸 역작 아니겠습니까? 네. 기록이 돼 있어서 더 사무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맥시멈님께서 준비해 주신 책이 뭐죠? 네, 최인훈 선생의 광장입니다. 그 유명한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렇죠. 수능을 본 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맞죠. 네. 어떤 이들은 최인훈 소설가의 필생의 역작이라고도 하는 한국 문학계의 필생의 역작이라고도 설명하시더라고요. 전공하신 분들은. 광장이라는 책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책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특별한 어떤 거창한 이유는 없고 그냥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여기서 같이 읽어보고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 나눠보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안을 했죠. 우리 이번에 논문 하지 말고 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혹시 했더니 뭐 논문을 못 찾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논문은 네. 널려 있죠. 네, 널려 네. 있는데 좀 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실직고 사실 제가 네. 조금 논문을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 편이라서 네. 또 두 분이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좀 힘들긴 해요. 오늘 녹음에서 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저도 네. 오랜만에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기자님은 이 광장 하면 약간 생각나는 이야기나 뭐 관련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가장 익숙하고 생각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죠. 중립국 얘기. 중립국 이야기. 이게 아마 소설의 말미 부부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뭐만 하면 중립국 이렇게 외치는 네.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뭐 이념 대립으로부터 난 자유롭고 싶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립국이라고 계속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계속 중립국 부르짖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패러디가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패러디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4달러 이건가? 예, 약간 그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해가지고 그 둘을 엮어가지고 만든 것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 부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광장 이 소설이 1960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고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상이 많이 바뀌었고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생각이 나요. 어쨌든 교과서에 항상 실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수능 기출 문제였나? 꼭 이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도 중립국 이게 나오면서 문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부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때의 필자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남한에 가고 싶다, 북한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지를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광장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름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 광장에 대한. 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네,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진짜 광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추억을 하시겠지만 또 너무 오래전에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 그거에 대한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명준이고요. 이명준. 20대 초반의 철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네네.
이 이명주는 남과 북에서 모두 살았어요. 처음엔 남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월북을 했고 시대 배경은 이제 일제가 끝나고 6.25가 터지기 직전 그 예. 사이에 그 전운이 감돌던 그 사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아버지가 월북하는 바람에 이 아들인 이명주는 자기는 한 번도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선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도 뻑하면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너도 한패지 아버지랑 하면서 취조를 받고 아버지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연좌제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연애도 좀 했는데 여자는 이제 이명준이 크게 마음을 붙이지 못해요.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북한으로 도망가게 될 기회가 생겨서 북으로 올라가서 선전부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전부에서 일어나는 그 공산 이데올로기에 환멸을 느끼죠. 그러던 차에 정말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하나를 만나요. 그 여자는 무용수였나요? 네, 네. 발레리나. 그렇죠. 그 무용수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전쟁이 나고 그 낙동강 전선으로 이명주는 보내지고 여자는 이별을 했다가 나중에 전선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재회를 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유엔군의 폭격 때문에 그 여자는 폭사하고 맙니다. 전사를 하죠. 전사하죠. 그래서 이명준이 결국은 체포가 돼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이명준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중립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죠. 인도로 가는 탁오로호를 타고 가다가 그 갈매기 2마리 작은 갈매기와 큰 갈매기를 보고 애인 북한에서 만났던 애인 전사한 애인이 임신한 그 딸을 연상을 하고는 이제 투신을 해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게 광장이 전체적인 끝나죠. 이야기의 스토리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약간 소설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거 소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소설 속 현재 시점은 사실 중립국 인도로 가고 있는 배 안이에요. 네. 아 그렇죠. 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배 이야기가 나오길래 회상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배 안에서 자신이 그동안 남한에 살았던 것과 북한에서 오갔고 두 여성을 만나면서 느꼈던 어떤 자신의 사상의 변천 이런 것들을 좀 곱씹는 것들이 네. 나오면서 현재 상황, 이 배 위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들이 조금 묘하게 교차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소설이에요. 맞아요. 일종의 뭐 액자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자기의 회상으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약간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거든요. 드라마. 네. 그러니까 드라마도 이제 회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하는 회차, 그다음에 회상 회차 1, 그다음에 배 회차 2, 회상 회차 2, 그다음에 결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읽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그런 흐름이라는 게 좀 많이 좀 잘 읽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오히려 광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애매하게 있었던 게 조금 몰입에 방해가 됐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광장은 뭔가 이념의 대립을 다룬다고 알았는데 처음에 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점이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요. 네. 약간 문체가 좀 예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만연체로 쓰시고. 네, 20번 개작을 하는 바람에 또 약간 좀 매끄러운 느낌은 안 드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자세히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훌륭한 소설이고요. 맥시멈님께서 줄거리를 잘 정리를 해주셨고 광장을 한번 샅샅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1편에서는 초반에 얘기를 해봤을 때 광장을 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네. 하나는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야기다. 음.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신 건가요? 이게 뭐 결론부터 벌써 말해도 되나? 뭐 요즘에는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제가 이 책을 딱 처음 읽고 내린 결론은 이게 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들 중에 이데올로기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명준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가 이명준을 구원해 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랑만이 이명준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사랑만이 삶의 필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명준을 구성하고 있는 그 거대한 두 축인 이데올로기와 사랑을 나눠서 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랑이 더 필수 조건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은 건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 그런 편견이 있듯이 광장은 이데올로기 소설이다 하는 또 편견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게 나온 시기 때문에 좀 그런 네, 게 그것도 없지 않아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데올로기를 묘사하고 비판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맞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원은 짚어가야 된다. 네,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개를 양대축으로 삼은 겁니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네, 2부에서는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네, 또 해볼 네. 텐데 네. 약간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소설 속에서 실제 남과 북으로 이분되는 그 사상적 대립에서 이 철학과 남학생이 하는 고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공이 또 철학이라. 몽상과도 같은 이야기. 그 사실 만연체로 묘사를 하셨지만 작중에 굉장히 많은 그 상념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문학적이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몽상가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네. 요즘 말로 이명준을 비판하면 야야 현실을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참 많은 인물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지적인 칼날을 원체 예민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2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또. 그죠. 네, 그러다 한참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세상과 자신의 인지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워낙 엉망이고 또 실제로 자기한테 이렇게 주먹이나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으로 위협이 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소설 전반에 꾸려 나가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념 대립이 치밀하고 치열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요를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 이명준이라는 인물 자체도 굉장히 쇠약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종의 신경 쇠약이랄까? 음.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흡입력 있게 다가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유약한 지식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박히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유약하다? 저는 왜 그런 느낌을 받았었냐면은 그 소설의 초중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남산에 있는 어떤 그 고고학자를 만나러 그 사람의 집에 간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고고학자가 이제 뭐 하고 지낼 거냐, 뭐 연애 같은 건 해볼 생각 없냐 이랬더니 이제 이명준은 뭐 그쪽엔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러고 정치를 할 생각 없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는 그 썩어버린 광장이다. 막 피를 토하죠. 네. 몇 페이지 동안.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텅 비어버린 그 광장을 이제 채워줄 나팔수가 되는 건 어떠냐 이랬을 때는 폭군들이 너무 버티고 있다. 나는 할 자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이 사람은 막 그렇게 뭐에 나서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구나. 생각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길 네, 용기는 행동으로 없는. 옮기려는 그 결단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이런 거를 잘 꿰뚫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사실 그런데 좀 예민하고 약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휘둘려 버리는 개인이지 않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젊잖아요. 네. 저는 저도 20대 초반에 좀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명준을 좀 보듬어주고 싶어. 네. 근데 약간 좀 동질감을 좀 느끼시는. 맥시멈님이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자신의 어떤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 네, 뭐 저는 뭐 북한에 갔다 온 적도 없고 경찰서 가서 맞아본 적도 없지만 너무 이게 이명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남한의 사회상이나 북한의 사회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비판 의식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큰 훌륭하다라고 평가는 해야겠지만 네. 또 그런 생각 안 하고도 그냥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삶을 좀 허비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문득 좀 떠올랐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다른 얘기고 우리가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내지는 펜은 총보다 강하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없죠. 총은 펜보다 강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안 쓰죠. 그건. 네, 당연하니까. 너무 자명하니까. 너무 자명하니까. 물리적으로. 네. 그게 너무 자명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것에 반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수식어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 이명준이 어떤 부패한 사람들, 정치인들,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아가는 것에 좀 꺼리는 것을 두고 그냥 이 사람은 현실을 잘 파악한 거다. 그렇다고 또 유약한 것까지는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은 펜보다 강한 법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명준이 되게 잘 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너무 잘 살고 싶은 거야. 행복하고 싶은 거야. 뭐 그게 은혜가 됐든 윤회가 됐든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잖아요. 두 여성 중에 네, 네.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삶의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삶의 의지는 있었어. 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데 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혼란한 정치 상황에 나펄수가 돼서 사회 변혁을 부르짖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작중에서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남한에서도 계속 고뇌하고 북한에서도 또 넘어갔지만 고뇌를 합니다. 네. 뭐가 계속 옳은 것일지를 계속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깨어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에 다가서려는 인물인데 결국 결말은 그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이렇게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이 최인훈 소설가가 이런 식의 결말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허무하다 이런 깨어있는 게 허무하거나 좀 공허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칭해지는 이 사상과 이념들 속에서 개인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나 이런 문제를 좀 주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제가 재밌게 들었던 수업에서 그때 저는 이데올로기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그 단어 자체를. 네, 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떤 사상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걸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뭔가 모든 이데올로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 그 당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결국 인간은 이데올로기를 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하고 좋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라. 그럼 너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청년 시기는 아까 맥시멈님께서도 방황의 시간을 겪으셨다고 했지만 뭐가 옳은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소설 속에서도 이명준도 그렇고 최인훈 소설가도 사실은 청년 시기에 이걸 썼을 테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네네. 좀 생각이 났던 게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뭔가 좀 소름이 돋았다 그래야 되나? 이명준이 경찰서에 이제 아버지가 그 북조선 노동당 간부인데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이명준이 이제 끌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이때 조사를 받을 때 그 형사가 되게 엄청 몰아붙이죠. 막 너 딱 봐도 빨갱이인데 왜 아닌 척하냐? 날 속일 생각 마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그 형사의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게 이북 사투리를 써요. 맞아요. 맞아. 네. 되게 특이했어. 맞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스치사는 부분이 많은 게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북에서 넘어왔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북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인 그 방증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북조선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그 빨갱이들을 잡는 그런 쪽에 와 있고 그 이명준 아버지는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동 간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존재하는구나. 두 분은 네. 혹시 뭐 아까 맥시멈님도 방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떤 인생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큰 인생의 고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편에는 이제 사랑의 문제가 있었고 한편은 공부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여러분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사랑하는 동안 사랑인 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사무치게 느꼈는데 아, 이제 뭐 이건 좀 너무 세세한 얘기가 될까봐 더 덧붙이진 않지만 또 우린 녹음 중이니까 네. 그녀한테 언젠간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별을 못했어요. 아,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어. 그 상태로 이제 그런 기억은 희미해졌죠. 대신에 이제 너무 사무치게 아프니까 도망쳤어요. 그 공부로 도망쳤어요. 저는. 네네. 아. 그래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 한 학기에 막 23학점 듣고 했으니까. 23학점이요? 아예 네. 그냥 공부에 몰두를 해버렸구나. 네. 네. 그러면 잊을 수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 사랑이란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 또 이제 교우 관계나 이런 건 좀 부수적인 차원이었고 공부를 몰두해서 공부로 도망갔으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기로 여러모로 방황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요? 예? 아니 저는 맥시멈님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세상 어떻게 굴러가야 되나, 이 옳은 게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운동을 했겠죠. 운동권. 뭐 네네. 근데 뭐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제가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음. 그냥 나도 평범한 한 학생에 불구하고 굉장히 그 그런 속에는- 사람인데 네, 저런 강한 어투 속에는 또 여린 마음들이. 그럼요. 네, 있는 이 얘기를 거고. 들으니까 왜 이명준과 좀 많이 겹쳐보셨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네요. 맥시멈님도 결국 사랑과 이 어떤 시대적인 행보? 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 공부, 제 생존. 뭐 우리 시대의 네. 책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 개인을 구원하는 거,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근대인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중세에는 모든 게 짜여진 세계관에 살다가 그 세계관에 벗어난다면 자기가 자기 도로를 레드카펫을 깔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또 엄혹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지향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음.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인연이었고 그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여러 흔들리면서 또 잡아주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굉장히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 선배도 있고 뭐 후배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광장의 이명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뼈아픈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그럴 어떻게 수도 보면- 있어. 나오는 캐릭터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좀 많이 평면적이잖아요. 성격들이. 맞아요. 이명준을 도와주고 뭔가 다독여주기보다는 적대적인 사람도 많고. 계속 네. 소외되게 만드는 것 같아. 네, 특히 남한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좀 보면은 그 같이 살던 그 은행장내 가족들도 좀 세속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진정한 가족 네, 같다기보다는 그러면 경찰 조사하던 경찰들도 그냥 그 이명준을 이제 빨갱이로 몰아서 그냥 낙인 찍어 놓고 그냥 조지는 거밖에는 하지 않았고. 그것도 북한에 넘어갔더니 이제 아버지는 타락해 있고. 그죠. 아버지는 타락해 있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준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뭔가 그 전에 한판 좀 싸우듯이 네, 대판 하잖아요. 싸웠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타락했냐 북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몰아치는 자기를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슬며시 덮어주고 가요. 그 부분에서 더 환멸감을 느낍니다. 이명준. 네. 근데 참 그래.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도 좀 불쌍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타락했지. 진정한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가 없고 부르주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변절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건데 그래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명준이 막 쏘아붙이고 아버지의 그 잘못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맞아요. 발끈도 안 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그냥 묵묵하게. 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자는데 이불이 좀 흩어져 있으니까 한번 그걸 여며주고 나가는 그 모습이 참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좀 쓸쓸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고심 끝에 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나름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항상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저건 더 좋아 보이고 해서 옮겼지만 거긴 또 거기만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문제점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런 음. 것들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슬슬 1부를 마무리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네. 우리가 1부에 정한 물론 이데올로기를 그냥 정해놨지만 네. 딴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조금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뭐 이야기 같은 게 있나요? 이데올로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람의 한 면만 보고서 단정지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것만 보고도 단정지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그 좀 고찰을 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광장이라는 소설이 좀 메시지 던지는 게 아닌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좀 정리를 해서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그 조사받는 그거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이명지 겪게 된 그런 고초들이 있잖아요. 자아 비판해야 되고. 네,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자아 비판을 할 때 그 이명준의 모습이 되게 좀 많이 처량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 이명준이 이제 남에서는 그냥 그 빨갱이를 오해받는데 북에서는 반동분자로 이제 그렇게 또 되는 거니까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명준이 어딜 가든 간에 그냥 다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단정지어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그 개인을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말이 꼬였네요. 네. 그냥 정리됐으니까. 동의해요. 네. 네.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 이명준에게 참 이 양반 참 박복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사람이 모여서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두명씩 있죠.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밉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네. 나중에는 좀 그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안 좋은 거지 이 모습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닐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현자의 마음이에요. 네. 근데 진짜 막상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있기는 군대에서 해서. 그냥 마주치기만 해도 아주 그냥 맞아요. 머리가 패 죽이고 싶고. 그게 또 내 선임이면 여기까지. 네. 어쨌든 쉽지 않지만 그런 걸 또 담아내려고 하는 게 소설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이데올로기 대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치열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네네. 뭐 얘기하는 것처럼 남에는 광장이 없고 북에는 밀실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다들 잘 알고 네, 계시니까. 또 다른 유튜브에 그런 거 리뷰 많이 워낙 해주셨으니까. 첨예한 주제다 보니까요. 또. 네. 저희가 저희는- 얘기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 딱딱하니까요. 또.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러면 1부는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고 2부에서 이제 재밌는 사랑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